네, 오늘 그 맹자와 맹자 철학의 심리학적 개성 양명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특히 이제 양명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학적 특징 그리고 철학적 특징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양명학이 전체 이렇게 그 유학의 전개사에서 보면 원시유학부터 시작해서 이미 한당 유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주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명학이라서 아마 앞에 그 한당 유학이라든지 혹은 그 주작에 대한 상당한 어떤 비판을 깔고 이렇게 시작되는 학문이라서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그 진행돼야 될 건데 아마 이 부분은 그 앞에서 이미 강의된 내용들하고 상당히 좀 겹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그 양명학 전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좀 살펴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예, 사실은 그 유학사에서 맹자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그 맹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공자가 어떤 그 도덕 정체에 대한 이상향을 제시하고 그 개인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만들려는 꿈을 꾸었다면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어떤 그 도덕 철학의 당위를 만들어내고 또 일종의 그 철학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논의의 어떤 구조를 만들었던 사람을 꼽는다면 당연히 맹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맹자 이후에는 보면 맹자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사실은 유학이 시작된다라고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주작도 마찬가지고 양명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실학까지도 그 동일한 현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자를 이렇게 틀어놓고 주작을 보고 양명학을 보면 그 학문의 어떤 그 성격과 유형들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위가 맹자를 바라보는 방식, 이게 양명이 맹자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그 사람들이 그 학문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로 이렇게 작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맹자 기준의 유학사, 이거는 사실은 그 유학사에 대한 대단히 명시적인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우리가 이제 맹자로부터 양명까지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유학이라는 데 대한 대단히 원론적인 좀 이해부터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어보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유학을 얘기해 보면 도대체 이게 그 유학을 우리가 어떻게, 특히 제가 지금 그 있는 안동에 가서 이 그 유학의 어떤 적을 지켜온다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보면 정말로 유학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분들이 굉장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 유학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게 한국 속에서 어떤 거 우리가 아는 유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슬라이드, 이런 슬라이드를 조금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아마 학생들은 거의 잘 모르실 거고, 지금 이제 교수님들은 다 아는 얼굴일 겁니다. 이게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죠. 이게 지난번 대선에는 이제 클린턴의 아내였던 그 사람도 이제 대통령에 출마했을 정도로 대표적인 어떤 정치적 집안인데, 이 빌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리민스키라는 자기 아마 여자 비서였던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과 대단히 부적절한 관계를 이렇게 겪고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FBI 조사를 받는 경우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리고도 사실은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그다음 재선이 가능할까라는 굉장히 많은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다음에 다시 재선돼서 대통령을 한 번 더 연임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만약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대통령께서 자기 비서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이게 한국과 미국을 이렇게 대비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차이인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의 어떤 중요한 요건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아주 원론적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당시에 어떤 빌 클린턴이 대통령으로서 보였던 능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이후로도 계속 중요하게 평가를 받으면서 표를 넣는데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리더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덕목을 부적절한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어떤 도덕적인 것을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게 교수님들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좀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 사회에서 교수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논문을 잘 안 쓰고 이래갖고 쫓겨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여자 제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으면 거의 다 이렇게 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미국 사회는 전혀 반대죠. 사실은 능력이 없는 교수는 쫓겨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도 이렇게 여자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사실 그 사람이 이렇게 꼭 쫓겨나야 될 이유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배웠다는 것이 지향하는 게 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는 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사 지낼 때, 뭐 제사 안 지내는 분들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써놓는 일종의 이제 신주기도 하고요. 또 지방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게 지방이고, 이제 지금 그 중간에 사진에 있는 거는 그 학봉 김성일에 대한 어떤 그 신주가 이렇게 138글자로 쭉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현고학생부군 시인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현자는 뭐 여기에 드러나소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여기에 드러나십니다, 드러나셨습니다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와 계십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와 제사 지내는 그 받는 분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보통 고라면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제사이고요. 그다음에 조고가 되면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제사, 뭐 백부가 되면 이제 그 조카가 이제 삼촌한테 지는 제사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단 두 마디로 설정해 주는 게 학생입니다. 나머지 이제 그런 부군의 신의가 지금 이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신주가 해석되는데요. 근데 보면 중간에 학봉 김성일의 신주는 보면 그 사람의 마지막 관직했던 뭐 숙록대부금 무슨 뭐 영의정금 이렇게 해서 138가지 쫙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한 생애를 단 우리는 그 관직에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뭘로 그 사람의 그 학생이라는 혹은 처사라는 두 글자로 표식을 해주고요. 관직 생활 했던 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뭘로 표시해주냐면 그 사람의 마지막 관직을 표시해줍니다. 만약에 지금 이제 그 현재 우리 이제 그 총리가 정세균 총리인데 만약에 이분 보고 당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당신의 일생 전체를 단 두 마디로 결정지을 때 총리라고 하면 받아들일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아니라 그러실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옛날 분들은 자기가 영의정을 지냈다는 것 자체가 갖는 그 영광스러움이 단순하게 벼슬이 높았다는 의미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유학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학문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뭐 재료공학과다 그러면 재료를 가지고 더 튼튼한 뭘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다라는 이 학문적 목적들이 다 정해져 있죠. 제가 철학과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힘들었던 게 이 철학의 학문적 목적이 우리 아버지가 뭔지 모르시니까 이걸 설득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게 유학입니다. 유학 뭐 하는 학문일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유학의 학문적 지향점을 보면 이 학문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가 대단히 분명해집니다. 뭐냐면 유학의 학문은 학문적 목적은 그 한자부터 먼저 읽어드리면 내성외왕 혹은 수기치인이라는 말로 거의 축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바깥으로는 왕도 정치를 실현하라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기치인은 내가 수양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치인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학의 학문적 목적은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먼저 도덕적으로 완성된 성인이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성인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도덕 공동체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신주에서 봤던 중요한 키워드 하나가 해결이 돼요. 뭐냐면 적어도 남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격은 그 전에 뭐가 선행돼야 돼요? 바로 숙이라는 단계가 선행돼야 됩니다. 유학에서 적어도 그 남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내적으로 도덕적 수양이 완성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인의 단계가 처음에는 그냥 자기 가족 정도를 도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조금 더 넓어지면 어때요? 마을 공동단위 혹은 조금 더 넓어지면 국가를 도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 따라서 관직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던 거고, 그게 그 사람의 일생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선택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의 지향점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 유학은 삶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의 목적이 뭐라는 얘기예요? 되는 게 목적인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되기 위해서 아는 것은 한 방법에 불과하지 결국 배움이라는 것은 삶이 아닌 실천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개념도 우리가 보통 인식하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그 인식 대상에 대해서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인식론적 진리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양은, 적어도 유학은. 실제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뭐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냐 하면 바로 실제로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통해서만 드러날 수 있는 게 유학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유학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양명학의 핵심은 사실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가지고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그래서 유학은 다시 얘기하지만 되매 철학입니다. 내가 돼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거의 종교적 성격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처럼 해탈을 목적으로 실제로 내가 해탈하는 걸 목적으로 또 기독교처럼 내가 천당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유학은 내가 실제로 어떤 그 도덕적이 완성된 성인됨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문은 굉장히 독특한 이론 구조를 갖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서양의 어떤 인식론적 진리 개념을 가지고 그 이론 구조를 맞춰온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거는 어디 가서 들어본 거하고 마찬가지냐면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왜 그 전도하러 나오시면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왜요? 교회를 와 다녀야 되는데 라는 물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처럼 되매 철학에 갖는 이론적 구조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왜 내가 성인이 되어야 될까라는 물음에 대답해야 됩니다. 공자와 맹자가 그 열국들을 주요하면서 지속적으로 받았던, 특히 이제 그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했을 때 그 왕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았던 질문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왜 왕도 정치, 도덕적으로 성인이 돼서 왕도 정치를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맹자는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답해야 됐고 공자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대답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어야 될 이유와 당위를 어떤 방식으로 일원화시켜내는지가 유학의 가장 첫 번째 고민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성인이 돼야 되면 그럼 두 번째 물음은 이런 거예요. 왜 그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당신 교회 가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아이고 저 같은 나쁜 놈이 교회를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간다고 해도 천당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것처럼 성인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은데 당신 말 들어보면 내가 반드시 성인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나한테 있나요? 없다면 첫 번째 물음도 필요 없고 두 번째 물음도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음도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성인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유학은 답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돼야 되고 될 가능성도 있으면 그럼 오늘부터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 공부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제가 해야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요 세 가지 물음에 답을 하는데 이거는 원시학도 마찬가지고 주자학도 마찬가지고 양명학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퇴계학도 마찬가지고 다만 여기에 대한 답들이 각기 다른 방식의 답들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이론적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양명학 얘기할 때도 아마 이런 구조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유학에 대한 원론적인 걸 좀 보면 유학의 이론 구조는 이렇습니다. 핵심 가치는 뭐냐면 수양을 통해서 개인의 사적 욕망을 제거하고 공적으로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을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의 이론은 개인의 욕망을 넘어 공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당위, 가능성, 방법 이걸 철저하게 설명해내기 위한 노력들로 점철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학의 문제는 사실 대부분 그 방법,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는 마지막 물음에 대한 차이가 가능성에 대한 영역을 통해서 이렇게 이론을 보정받거나 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론의 차이들이 막 발생하게 되고요.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게 될 주작이나 양명학도 이제 그렇게 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고 난 이후에 어때야 되는가의 문제도 여전히 다양한 논쟁들을 양산을 하게 되죠. 다만 우리가 유학이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인에 의한 것인지를 두고 복잡한 전례 논쟁도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궁극적 목적은 실천을 통해서 도덕적 공동체를 구현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꼭 좀 기억하고 그 다음 논의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맹자는 어떤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맹자는 왜 사람이 성인이 돼야 되는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정말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동물과 별로 구분 안 된대요. 가지고 있는 욕망 구조도 비슷하고 먹고 나면 자고 싶고 자면 더 자고 싶고 이런 것들은 사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아주 작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희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작은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인륜과 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이 인륜과 인이가 없으면 그거는 동물하고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보면 정말로 멋있는 욕을 이렇게 하시는 게 보면 에이 금수만도 못한 놈 이라는 욕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보니까 옛날 어른들 딱 맹자로부터 이렇게 그 욕하는 방법들을 따오셨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너는 인간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맹자 말대로 내가 왜 성인이 돼야 될까요? 라고 하면 네가 그래도 최소한 사람이잖아. 사람이면 인륜과 인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걸 실현시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철저하게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성격에 초점을 맞춘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 개와 사람의 차이를 보편적으로 하나였던 거 동일한 보편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철학적 특징들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전형적인 좀 향당 철학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도요. 그러면 맹자가 말한 성인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 부분도 보면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성인이 돼야 되지만 될 가능성이 낮다면 이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은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없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람과 동물에 구분되는 그 지점이 아까 사람의 본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그 본성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그대로 인정해버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양지와 양능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양능이라고 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을 양지라고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도덕적인 실천에 대한 문제는 그걸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딱 보면 이미 알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의 본성으로 타고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지와 양능이 사실은 맹자철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양명학을 좀 더 논의를 하려면 이 양지와 양능 개념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물음에 대해서 맹자의 대답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어떤 어린아이가 지금식으로 대답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하철역 같은 데 이렇게 밤에 한 11시 반이나 12시쯤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이제 지하철 기다리고 막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비틀비틀 하면서 술 취하고 가다가 갑자기 지하철 타고 탁 떨어져요.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애인하고 손도 잡고 있고 게임도 하고 있고 뭐 자기들끼리 온갖 소란을 하다가도 사람이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부 다 갑자기 일순 침구하면서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서 누구나 다 뭐를 갖게 되는 거예요? 떨어진 사람 때문에 내가 뭐를 가져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자 입장이 어떻게 설명하면 똑같은 방식입니다. 얘 한 살도 채 안 된 어린아이가 갑자기 우물로 이렇게 기어 들어가는 거 보면 그 어린애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 부모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걔를 구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누구나 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옮기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애를 구하는 행동으로 옮겨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누구나 다 그걸 갖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성인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없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당신이 하지 않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는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바로 양지와 양능이라는 개념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사람의 성인될 가능성을 사실은 굉장히 폭넓게 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성인될 가능성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로 이렇게 확장시켜 놓고 있는 철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순자철학이나 이쪽으로 가면 이 가능성이 굉장히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사람이 아주 특수한 몇몇 혹은 아예 그 성인으로 이렇게 점지된 몇 사람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면 맹자는 적어도 성인될 가능성을 굉장히 폭넓게 열고 있는 그런 철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양명학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은 다른 논의를 위해서 이 성인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맹자 안에서도 가능성은 굉장히 폭넓게 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가 다 성인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성인되는 건 아니니까 그럼 그 현실적 문제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에 대한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고자라는 그 기록에서 맹자가 이야기했던 것과 공성추에서 맹자가 얘기했던 게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자상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척은지심은 이미 충분히 마음속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본성으로서 이미 모두가 다 성인이 돼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공손초상에 가면 척은지심은 인해 단서에 불과하다라는 구조가 나와요. 이게 똑같은 말인데 이 단자가 하나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능태로서는 본성이 그렇게 주어져 있지만 단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맹자 입장에서 보면 사람 누구나 다 성인 될 가능성을 넓게 가지고 있지만 그걸 위해서 상당한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문이라는 게 늘 전개되다 보면 어느 한쪽에 꼭 방점을 찍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성인 될 수 있는 가능성에만 포커스를 둬버리면 이미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수양에다가 포커스를 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성인 될 가능성의 가능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실제로 성인 된 사람은 그걸 통해 수양을 통해서 실현시켜 나가는 사람만이 성인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맹자 이론 안에서는 그대로 이렇게 한꺼번에 녹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맹자가 고자한테 설명할 때하고 공손자한테 설명할 때하고 아마 차시와 피시와 할 때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고라고 설명하는 방식일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어떤 그 맹자의 철학적 특징들이 이후에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그 맹자 철학에 대한 넓은 프리즘들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미리 조금 언제를 두면 아마 뒤에 거는 당연히 이제 주자 이론 체계로 갈 거고요.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양면 이론 체계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걸음들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거는 성인이 돼야 되고 될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오늘부터 나는 뭘 해야 될까라는 맹자의 물음에 대해서 맹자는 되게 재밌는 대답을 해요. 이게 그 주자하고 굉장히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부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맹자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마음의 선한 본성이 단서로 주어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마음 전체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만 하면 돼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물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제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한번 생각해봐라. 밤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낮에 막 화나고 신경질 나고 했을 때는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데 밤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이미 양지가 있으니까 내가 낮에 그건 잘못했는 것 같네, 이건 잘했는 것 같네 라는 걸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야기가 밤낮자에다 기운기자. 그래서 밤의 기운에 이렇게 집중해보는 것들.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잘 한번 들여다보면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달아요. 이게 뭐냐 하면 인위적인 조장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정적인, 그래서 공부를 인위적으로 불러일으켜서 도덕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양지와 양명 이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장이란 말이 거기서 나와요. 그 맹자 이렇게 설명할 때 보면 송나라의 어느 멍청한 사람이 블라블라 이렇게 이제 보통 중국에서 이렇게 거의 보면 늘 멍청한 사람은 송나라 사람으로 이렇게 회자가 되는데요. 이 송나라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모를 심어놓고 보니까 다른 밭은 뭐가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는데 자기 밭은 뭐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가서 이 모를 좀 키워 올릴 생각으로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뽑아 올리죠. 그죠?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밭은 여전히 잘 자랐지만 자기가 뽑아 올린 것은 다 누워서 이렇게 다 죽어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덕적 인식은 조장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양명이 주자를 비판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도 바로 이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맹자, 아마 맹자에 대해서 아마 계속 들으셨을 거니까 이러한 맹자가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시 유학 시기에 이제 이러한 맹자가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공명의 유학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최초의 어떤 그 맹자가 활동하던 때가 보면 그 7개의 어떤 강국들이 제일 처음에 춘추시대 때 그 많은 한 200여 개 넘는 나라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나중에 7개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나라들이 이제 전쟁을 해서 최종적으로 진나라로 통일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됐는데 진나라가 했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진시황이 별로 이렇게 그 마음에 들지 않는 자기 철학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그 기록에 대한 어떤 엄청난 탄압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제 분서경유 사건인데요. 이게 이제 책을 태우고 갱유 유학자를 묻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가장 많이 이렇게 희생되는 결국 유학적 이론들입니다. 이게 뭐 그 실용적인 어떤 책들이 태워지거나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분서경유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맹자 철학도 이때 거의 이제 사망 선고를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진나라가 얼마 안 가고 바로 뭐가 이제 한나라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동중서에서 이렇게 그 유학이 채택되는데, 이때 채택되는 유학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학하고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최초의 그 통일왕국입니다. 이게 진나라에서 이제 한나라가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한무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는 어디에 세워요? 말 위에서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 나라를 계속 지켜가는 방법은 말 위에서 세우면 안 돼요. 이제는 다시 걸로 문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나의 아들이 계속 왕이 돼야 되는 어떤 그 이데올로기들을 계속 생산해내야 되는데, 그 이데올로기는 누가요? 결국은 문을 하는 사람들이 생산해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무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게 바로 유학적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받아들였던 유학적 이론은 사실은 맹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역성혁명의 가능성이 있는 논리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종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로서만 유학이 채택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분서가 책이 이렇게 완전히 그 태워졌으니까 이걸 다시 복원하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을 정말 많이 외우고 있는, 뭐 시경을 외우고 서경을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구술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경을 복원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박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오경 박사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말을 더 이상 책으로 태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비에다 이렇게 세우게 버리는. 이게 이제 지금 중국의 비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습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는 주로 이제 경학 중심의 유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국은 약 한 1000년 정도의 혼란의 시기를 다시 겪습니다. 이게 뭐 위진남북조시 556국 시대 이런 걸 거치면서 거의 1000년 가까운 시기를, 굉장히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고요. 사실은 뭐 그 왕조 하나가 뭐 100년 만에 몇 번씩 바뀌어 나가는 이런 그 구조를 겪게 되는 이러한 혼란의 시대를 다시 겪게 되는데, 이러한 시대는 다시 뭐가 필요해요? 여전히 무가 필요하고 별로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한나라 때 들어온 불교가 굉장히 흥기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쟁이 계속 진행되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자기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은 죽고 난 이후에 내세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되니까 불교가 굉장히 흥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 다음에 권력자들의 싸움에 백성들이 늘 끌려다니면서 가장 매력적인 건 뭐예요? 도교에서 주장하는 어떤 평등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체 어떤 그 중국의 사상 체계를 이렇게 잡아나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유학은 뭐만 하고 있냐면, 일종의 어떤 그 고급 귀족들의 어떤 그 글문화, 놀이문화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를 경구에 딱딱 맞춰서 쓰고 글자수 딱 맞춰서 쓰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학으로 남게 돼서,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이제 사장학의 시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신유학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새로운 통일왕국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가 필요해지는 시점들이 되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당나라와 송나라 시대쯤 되면, 특히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혼란의 시기를 겪고 난 다음에 수나라는 비교적 짧은 시기에 망하고, 이제 당나라가 제대로 된 통일왕조가 되면서 새로운 지배 이데올로기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배 이데올로기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당나라가 굉장히 독특했던 게 뭐냐면, 황제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이 지배 이데올로기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불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사 되겠다고 하는, 뭐 당현종 같은 경우는 뭐 자기가 도사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이론의 어떤 각축장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유학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이전에 가졌던 한당 때 가졌던 어떤 그 한나라 때 가졌던 일종의 어떤 지배 이데올로기의 기능을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유학을 새롭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유학으로 돌아가기에 대한 어떤 이게 이제 유행처럼 번져나기 시작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맹자가 다시 재발견되는 시점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남송과 명대쯤 되면 이렇게 새로운 신유학이 탄생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러한 신유학이 사실은 그 불교나 도교와 제 이론적 각축장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전에 향당 철학이었던 유학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이게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형이사학적 체계입니다. 우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사람의 불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설명 방식이 유학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던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동물하고 조금 다른 건데 라는 정도의 설명이었는데, 유학 입장에서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론 체계를 다시 한번 더 제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굉장히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그 유식불교 체계라든지 혹은 화엄철학 체계를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면서 그 속에 이렇게 유학의 기존의 어떤 그 모든 경전들이나 인연들을 하나로 집행시켜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신유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 대해서는 배우긴 배우는데 밉기는 되게 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통의식과 이단관들이 굉장히 강렬하게 발생을 하고요. 유학이 최초로 이렇게 우주론이 성립되는 어떤 시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그 우주론이 성립되니까 우주의 이치, 그 다음에 그걸 실행해야 되는 마음, 이런 것 중에 이제 어느 게 더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 논의 싸움들이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야 될 건 바로 이 시점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신유학의 탄생은 통일왕조에 따른 새로운 그 시대들로, 그리고 특히 이제 불교와 도교에 대한 배척, 또 유학 정신의 재발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나라 이후로부터는 화두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특히 이제 신유학 입장에서 보면 불교가 가진 보편 철학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주와 세계에 대한 보편적 설명과 그 속에서의 인간, 이런 것들을 유학 속에서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을 설정하고 하늘의 이치를 설정하고 그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유학을 주장하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대성해가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은 순자와 법과 이런 극과 그다음에 또 중국이 대대로 가지고 있던 신분제 이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렇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됨을 목표로 하는 유학 본래 정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회복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맹자는 다시 재발견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유 같은 경우는 그 맹자의 이단관을 재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맹자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네라고 재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불교와 이론적 각축을 벌이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맹자가 왜 재발견되냐 하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정말 멋있는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성론이에요. 근데 유학 속에서 그런 걸 좀 찾아보려고 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맹자 철학 속에서 뭐가 발견돼요? 사람 누구나 다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다 성인 될 수 있다. 라는 이 관점이 발견되면서 사실은 그게 신유학의 불성론하고 이렇게 대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념 체계로 다시 재발탁되기 시작하려고, 그 과정에서 맹자가 드디어 이렇게 경전의 반열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의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경전의 반열 중에 맹자는 사람의 마음과 심성론 그리고 가능성을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경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조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조금 보면 이래요. 원시유학은 사람이 개나 동물하고 다르다는 그 독자성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주작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는 리와 기라는 굉장히 보편적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사람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그 속에서 돌아가는 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자기의 이치를 실현하는 게 곧 뭐예요? 우주의 원칙과 하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협박하냐 하면,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사람은 흥할 것이요. 주역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인 되어야 되는 건 뭐예요? 우주의 이치를 따르고 보편적 이치를 따르기 위한 방법으로서 내가 성인 되어야 되는 이런 방법들로 구조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능성은 아까 맹자의 이론을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하늘의 이치가 본성으로 이미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치가 내 속에 본성, 성으로 주어져 있다 해서 우리를 성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성으로 주어져 있다 해서 심성론의 구조를 만들면 심성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주작 구조에서 성리와 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 털거리를 만들게 되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아무리 그래도 이게 마음속에는 이게 우주로부터 부여받은 하늘의 이치도 있겠지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사욕의 관점들 혹은 감정들도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데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을 통해서 개인의 감정을 공적 감정으로 바꾸는 이 치열한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주인은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성인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이런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대한 이치를 좀 정확히 알아야 내가 마음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그 방법론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 공부를 먼저 좀 해야 돼. 그래서 도덕적 이치가 어떻게 구현되고,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교수님 앞에 계시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는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보면 안녕하십니까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모르는 상황에서 인사하라고 해서 다 인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이제 도덕적 이치의 어떤 저걸 형성해야 되는데, 이런 하나하나 단위에서 내가 어떻게 해석할 건지를 계속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덕적 이치 전체를 확 알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진입하는데, 그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알고 나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이치를 따라서 실천해야 되는데 마음 공부가 필요해지겠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치 공부와 마음 공부란 두 개의 영역을 나누게 되고요. 암과 영의를 나누어서 공부한다는 인식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주자학이 그 이전에 했던 그 순자 철학, 그 이전에 했던 그 주역의 이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집대성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체계화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대안이나 방법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주자학이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주자학 때 오면 우리가 다시 성인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구조로 이렇게 시작되고 그게 본래 유학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기점들이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양명학인데 이거는 빠르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 남송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원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는 지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원을 몰아내고 이민족을 몰아내고 다시 한족이 등장하는 게 우리가 중국 역사에서 그 유명한 주원장에 의해서 세워지는 명나라입니다. 근데 명나라가 되면 어떤 고민들을 좀 하냐 하면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왜 한족이었던 송나라가 원나라 지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들도 절대로 그렇게 안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중에 정치 체계에서 이 사람들이 가졌던 굉장히 중요한 생각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실무의 어떤 그 육조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관할하는 방식이 보면 꼭 중간에 정성들을 둬서 이렇게 관할하는 방식을 송나라가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 구조도 없고 이 정성들이 뭘 털면은 뭐 정치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정성에 의해서 둘러싸인 황제라는 이 구조가 굉장히 허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는 주원장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직접 그 실무 관할 부서를 직접 통치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육조 직할체를 직접 구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황제가 직접 육조 이렇게 그 장관들 다 불러갖고 회의하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하다못해 누가 자기가 직접 가서 부를 수는 없으니까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들을 둬야 되는데 이 왕명을 출납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황제 주위를 이렇게 감싸고 있던 환관들입니다. 근데 왕명을 출납하려고 그러니까 뭔가 건의도 줘야 되고 또 뭐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환관들에게 벼슬도 주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는 정보 조직도 주고 뭐 이런 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중기쯤 되면요. 이 환관들의 작태가 정말 심각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무협지 좋아하시는 학생들이나 여러분들 같으면 대부분의 무협지의 이 배경이 명나라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환관들하고 환관들이 이렇게 악으로 설정해놓고 뭘 자꾸 이렇게 영웅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환관들의 작태가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되고 특히 각각의 어떤 그 지역의 번항들이라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영역들만 가지게 되고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제대로 감시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양명해 볼 때 이런 겁니다. 명나라 중기점 이제 양명이 살게 되는데 주작이 관악화돼서 이게 반드시 도덕적으로 뭔가 국가가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작적 지식인들이 운영을 하는 국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더욱더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환관들이 완전히 그런 작태를 부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토지를 이렇게 겸병하고 빼앗고 하면서 백성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어떤 유민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게 지속적인 농민봉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양명 왕수인이라는 사람은 양명을 만들었던 왕수인이라는 사람은 대표적인 반군 토벌 대장입니다. 문관 출신이 하지만 명나라 때 보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무관의 대장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임진왜란에 파병됐던 굉장히 많은 장수들도 그 당시에 이제 양명으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지속적으로 이렇게 토벌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양명의 고민들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사실은 자기가 배웠던 주작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됐고요. 그런 명나라 때쯤 되면 좀 새로운 시대 조류도 조금 만들어져요. 특히 양자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제 남쪽 해안 이쪽으로 복건성이나 이쪽입니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 경제들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 경제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 상품을 잘 만드는 노동자 계층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이 기술을 가진 노동자 계층은
단순히 자본가가 이 노동자 계층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기술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줘야 자본을 계속 정착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가가 전문 임금 노동자를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봉건적인 어떤 그 신분제들이 조금씩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자에 가지고 있는 대단히 넓은 단위의 공동체의식보다는 개인을 조금씩 중시하는 어떤 사상적 경향들이 명나라 중기점 되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어떤 그 사회 구조 속에서 이제 그 양명이 등장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나라가 왜 이렇게 혼란했을까? 중기가 왜 이렇게 문제였을까라는 데 대해서 보니까 원래 주자학이라는 게 성인됨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공부예요. 그리고 그 적어도 이렇게 그 과거 시험을 통해서 유학적 지식인으로서 진출했던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인들이 다스리는 나라여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과거 시험 치기 위해서 책 읽고 과거 시험 준비를 하는 그런 공부가 되었다는 비판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 일종의 어떤 그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주자학의 이치 공부라는 얘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또 그걸 실행하기 위한 만공부행을 만들고 나니까 이게 이치 공부하다가 그냥 대부분 과거 시험처럼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실행에 대한 어떤 원론적 유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비판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성인 될 수 있다는 유학 원론을 잃어버린 결과가 지금 명나라 중기에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어떤 판단들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주자학 이론 자체의 결함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명이 선택한 것은 다시 어디로 주의를 빼버리고 주자학을 빼버리고 다시 원래 공자 명자의 생각이 뭔지를 확인하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 속에서 양명은 명자가 가지고 있는 명자 철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의지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선한 본성을 그대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 그 다음에 양지와 양능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시 뭐 이치 공부하고 책 읽는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는 어떤 그 인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명학의 이론 구조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명자 얘기할 때 명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양지라고 했습니다. 그는 사람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도덕적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양명학은 그거 하나를 빼와서 전체 이론 구조를 엮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천적 도덕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성인들 어떤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양지가 들어있으면 마음 자체가 뭐예요? 마음이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그게 도덕성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 자체가 곧 이치인데 그걸 가지고 다시 뭐 성과적으로 나누고 자식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주장에 대한 비판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양지로 인해서 마음 자체는 이미 모든 이치가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은 그 이치를 구현하는 어떤 그 실현자이기 때문에 도덕적 마음이 가진 감정도 우리가 충분히 긍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양명은 일정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자학의 성정리라는 말과 빗대어서 양명학의 심정리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양명학의 화두가 되는데 그 이론은 주자학의 성정리는 그 리기론으로부터 만들어진 성이 내 마음, 그러니까 하늘의 이치가 내 마음의 성으로 온다는 개념이라면 양명학의 심정리는 양지라는 구조가 이미 내 마음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곧 이치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보면 결국은 공부로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될 건가 하는 건 아니 마음에 있는 양지만 이루면 되지. 무슨 별다른 공부가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미라는 게 우리가 그 유학에서 다루는 알은 뭐 세계 과학적 알미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진짜 도덕적 알미이기 때문에 그게 이미 우리한테 양지로 주어져 있는데 굳이 뭐 다른 뭐 책 보고 뭐 공부하고 이래야 될 필요가 뭐 있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주자학의 도덕 공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하게 주장되는 게 지행합일입니다. 물론 지행합일은 유학자는 누구나 다 지행합일입니다. 이건 뭐 그 아는 것을 갖다 행동해야 된다는 걸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아까 우리가 주자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동하기 위해서 먼저 제대로 알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합일시켜야 된다는 일종의 당위론적 개념이라면 양명은 지와 행은 이미 뭐예요? 양지와 양능이 하나이듯 원래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상태 자체가 지행 합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합일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뭐 혹은 해프닝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행합일을 통해서 양명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도덕적 알미란 실천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관점에서
그 실천의 영역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한 그런 태제로서 지행합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맹자 철학이 이제 양명에 어떻게 수용됐는지는 이제 이렇게 되면 거의 이제 좀 확인이 되어갈 것 같은데요. 맹자의 핵심 이론은 성선론입니다. 그리고 그건 그대로 양명학에도 양지와 치양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심정리나 지행합의의 이론으로 그대로 이렇게 이행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만 맹자와 양명의 가장 큰 차이는 맹자는 원시유학이고 양명학은 뭐예요? 신유학이기 때문에 신유학 속의 하나의 어떤 구조 속에서의 양명학은 이미 주자학이 만들었던 보편철학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성인이 되어야 되는 문제는 맹자보다는 누구의 이론을 따르냐 하면 신유학의 기본 이론을 좀 따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내 마음속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기본 입장들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맹자 철학과 양명의 가장 큰 차이는 아마 보편철학의 수혜를 입었냐 그렇지 않냐 차이가 이제 맹자에서 양명으로 이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훨씬 더 높은 가능성으로 채점되고 있습니다. 맹자 철학 같은 경우는 누구나 성인 될 수 있는데 이게 일정 정도 가능태와 현실태가 다 가지고 있는 거라면 양명학은 현실적 가능성을 그대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성인 될 수 있고 심지어 양명 좌파로 가게 되면 길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다 성인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이론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맹자가 가졌던 하나의 어떤 일정 정도 이론적 이상향을 양명은 뭐예요? 구체적인 현실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방법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능성을 그만큼 넓게 해석하면 방법 역시 어떻게 돼요? 맹자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야기에 집중하는 공부를 얘기했다면 양명학 같은 경우는 리공부 필요 없고 마음이 곧 이치기 때문에 바로 지금부터 나가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강한 공부론들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 게 바로 양명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양명학이 궁극적으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주자학이 가지고 있던 안다고 계속 미적미적하면서 실천 안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비판. 이거는 결국 뭐로 이어져요? 굉장히 강한 실천 철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마치 불교에서 보면 이게 이제 교종이나 이런 어떤 그 경전 공부로부터 시작해서 행동을 해탈을 이끌어내려고 했던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은 나중에 선종이 만들어지면서 그 선을 통해서 바로 해탈로 이어지는 이런 과정을 만드는 것처럼 양명학도 사실은 주자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 경향들을 이렇게 분리시키고 원래 맹자가 가지고 있는 맹자 철학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해석하면서 양명학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양명학에 대한 어떤 그 대략적 이해 또 그 이론 구조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양명학은 보편철학으로 이행된 신유학을 기반으로 맹자의 철학적 이상향을 그대로 수용한 학문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자학의 복잡한 공부론을 비판하면서 사람이 가진 성인될 가능성에 집중하고 또 누구나 성인될 가능성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그런 학문이다. 그 다음에 맹자 철학 이상에 가장 잘 수용된 학문이 바로 양명학으로 이후 이게 이제 순수 마음 공부를 강조하는 쪽하고 또 약간 체계화된 공부론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학문이 분기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을 굉장히 강조했던 주자학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실천 영역에 더 가 있는 그런 학문체계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상호 박사님께서 그 양명학을 이제 내용을 가지고 이 양명학에서의 그 맹자 해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전체 제목은 맹자와 양명학 이렇게 했는데 이제 명나라 때 명나라 중엽.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퇴계 이황 선생보다 한 세대 정도 빠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전래해 왔을 때 이 퇴계 이황 선생이 양명학 초기 부분 저술들을 이제 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 차이. 그런데 중국 땅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주자학 이게 기본적으로 명나라 왕조의 관학이었는데 명중기에 와서 왕양명에 와서 이름은 왕수인이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그 하나의 학문인 양명학을 주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이 지난 시간에 주자, 이 주희, 송나라의 주희는 어떻게 맹자를 받아들였는가. 근데 오늘은 이제 다시 또 주자와 달리 왕수인은 어떻게 맹자를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이제 주희의 맹자,
이 왕수인의 맹자. 그래서 맹자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맹자들로 가게 되는. 예, 그래서 오늘 강의가 아주 그러니까 표로 선명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맹자와 이 그 왕수인을 비교한 건 이걸 보여주면서 처음 강의하셨던 부분이 결국 유학이란 무엇인가 이걸 하면서 특히 맹자를 중심에 두고 유학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유학이란 무엇인가의 그 틀을 짜준 사람이 물론 뿌리는 공자이지만 이론적으로 틀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맹자이다. 이제 이런 전제 아래에서 맹자가 어떻게 왕양명으로 계승되는가 이걸 이론적 부분 기본적으로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론적인 틀을 만드는데 주자와 주자학 그 주자학의 그 틀을 만든 것과 왕양명이 틀을 만든 게 차이가 발생한다. 전체적인 평가는 왕양명이 훨씬 더 맹자에 가깝다. 근데 바로 맹자는 아니다. 분명히 맹자하고 차이는 있지만 주의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다가가 있다. 이런 내용으로서 부분 어떤 부분이 그렇고 어떤 부분이 그렇고 근데 가장 중심에 두고 이야기한 거는 맹자를 계승했다 할 때 주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그전에는 성인이 되어야 한다가 전제되어 있고 그런데 될 수 있다. 이제 이 부분이 더욱더 주자보다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놨고, 그리고 맹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개성한 부분이 이 맹자가 말했던 양지, 양능, 이거를 성선설하고 결합을 시키면서 결국 양명학의 맹자 개성의 핵심은 양지, 양능. 그래서 양명학으로 가면은 치양지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선한 본성으로서 양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가 끝나는 거지. 뭐 그렇게 주자학처럼 말이 많고 분석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대로 된 실천으로 가지도 않더라. 이게 이제 양명의 문제의식이다라고 뭐 사회 경제적인까지도 다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이제 그에 대해서 결국 양명학이 그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나오게 된 배경은 출발점 바로 거기에 있다. 이제 어떤 그런 식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러나 다시 정리를 안 해도 워낙 명료하게 강의를 해 주셔서 뭐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 그 질문을 받고 또 답하고 그러면서 뭐 그렇게 진행을 하죠. 예, 그러면 먼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뭐 첫 번째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옆에 계신 홍 선생님께서 주작의 맹자의 대표적인 주석서로 맹자 집주도 이렇게 드셨는데, 혹시 좀 양명학자들이 뭐 주지주의 비판하면서 나온 사람들이긴 한데, 이 사람들은 혹시 이렇게 주의처럼 독립된 어떤 맹자에 대한 그 주석서 작업을 했는지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제가 아마 계속 의도했던 건데, 처음 말씀 유학의 학문적인 목적이 수기친이라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셨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맹자의 사상을 봤을 때 맹자의 수기적인 측면의 맹자의 사상의 핵심은 아마 성선론일 거고, 친인적인 측면에서 맹자의 사상의 핵심이 아마 역성혁명의 구도로 보여지고, 이제 제일 처음에 아마 김규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맹자의 어떤 성선론적인 구조와 역성혁명의 정치학적 구조가 되게 긴밀한 내적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그에 대해서 주작에 대해서는 이제 저번 홍 선생님께서 이 역성혁명에 대해서는 주작자들이 침묵하는 방식으로 반쪽짜리는 받아들였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양명학자들이 특히 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작에 비해서 사회 적극적인 현실 처음에 강조한 이들에 있어서는 과연 역성혁명이라는 구조는 이 사람들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분명합니다. 주의 주자학에서는 맹자에 대한
자신의 종합적 어떤 주석을 남기면서 맹자를 개성을 했다. 그게 책이 바로 맹자 집주인데, 양명학에서는 그러면은 맹자를 개성했는데 어떤 이런 경전에 대한 맹자라는 어떤 책에 대해서 어떤 그 해석 작업을 한 그런 저술들이 있는지 먼저 요거부터 먼저 좀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양명학은 저술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양명에 남긴 가장 대표적인 어떤 저술도 사실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남긴 저술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그 문답서가 남아 있는, 이게 이제 전섭록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양명학 이론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대표서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 맹자라는 어떤 책 자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석을 달고 하는 것은 대단히 원론적으로 양명학적이 아니다라는 얘기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시야를 이렇게 넓혀서 보면 그 전섭록에서 양명이 하고 있던 대부분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맹자 주석에 가까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전섭록 전체가 하나였던 그 맹자의 주석서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그 뭐 취향지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주자학 비판을 위한 어떤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의 원칙은 사실 맹자의 서서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양명학도 보면 그 모든 학문이 이렇게 전개되는 과정들이 보면 양명학이 기본적으로 주자학을 비판하면서 나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 제자 때에서 이렇게 보면 그 양명학과 주자학에 굉장히 비슷한 부분을 좀 골라 들어가는, 신유학적인 측면들을 골라 들어가는 제자들도 있고요. 또 그 차이를 극으로 벌려가는 제자들도 존재하는데, 이 극으로 벌려가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떠한 경우도 사실 아예 책도 읽지 않고 주석도 하지 않는 방법을 취한다면 이제 좀 그 주자학과 양명의 비슷한 부분을 찾아가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저술들을 좀 남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유정주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맹자의 주석서들을 좀 남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양명 해석사에서 이렇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원론적으로 이렇게 그 주의처럼 앉아서 체계적으로 주석을 달고 하는 작업들은 사실 양명적이지는 않다라는 말로 아마 대답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아주 짚어보고 또 이거 그럴 내용 아주 또 명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왕수인 자체는 없다. 그러니까 양명학을 제기한 사람은 뭐 본인의 그 저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제자들이 이제 왕양명에 주로 이제 그 제자와 문답한 내용, 그걸 이제 책 이름을 전섭록이라고 이제 붙여서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양명학을 가장 그 원본으로서 이해하는. 근데 어찌 보면은 이 자체가 전체가 맹자 주석서라고 봐도 무방할 어떤 그런 것이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경전에 대한 이론적 공부, 이거를 이미 비판하고 나왔기 때문에 비판한 사람이 또 경전을 주석하고 있으면은 앞뒤가 자가당착이 되어버리는, 아무 그래서 양명학인가 이 사람이 아닌가 할 때, 중요한 주자학자인가 양명학자인가 구분할 때 중요한 구분점이 주석서를 남겼는가, 경전에 대한 안 남겼는가가 아주 그 가르는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문제. 그에 대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어요. 전섭록 자체가 맹자 전체가 주석서이다라는 굉장히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는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계열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더욱더 주자학으로부터 멀어지는 계열, 그리고 또 양명학과 주자학의 거리를 좀 좁히는, 이론적으로 아무래도 양명학은 비판을 그 당시에 많이 받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래도 관학이 주자학이니까 너무 멀어져가는 쪽은 아주 격렬한 비판을 받고 자기들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는 어떤 이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호 선생님 내가 알기로 박사 논문에서 점점 멀어지는 쪽이 그 당시 사회의 현상으로 볼 때, 그리고 또 주자학이 중심인 사회니까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건 점점 더 위험해진다, 급진적으로 간다. 그래서 그 학파에 대해서는 기존의 우리 학계에서도
그걸 좌파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양명 좌파라는 말을 써서 규정이 되고 있었는데, 근데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있어야 되는데 우파가 없었는데 이 이상호 선생님 박사 논문에서 바로 이 우파 계열의 주자학과 양명학의 연결적 이 부분의 연구도 좀 적었고, 그래서 이쪽으로 박사 논문을 썼고, 그때 이 우파라는 용어를 이제 쓰게 되면서 우리 학계에 처음으로 양명 우파라는 말을, 근데 상당히 비판이 처음에는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는데 오히려 지금은 상당히 수용되어서 이제 그렇지, 좌와 우가, 좌가 있으면 우가 있어야지. 그 이 용어하고 이 용어를 가지고는 이상호 선생하고 저하고 좀 소유권 분쟁도 있었고 같이 이제 그 책을 보고 또 이렇게 논문, 제가 논문 또 옆에서 보고 이래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같이. 그래서 그러나 지금 물러설 생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우파라는 용어가 굉장히 분명하게 그거는 좌표를 그려주는 거니까 그 두 계열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좌우 우파 쪽에서는 아무래도 주자학으로 좀 다가간 면이 있으니까 그 저술들이, 맹자 관련 저술들이 나오고, 특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종주, 명나라 말의 인물인데 그거는 맹자에 대한 전문적 주석서가 남아 있다.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수기치인, 뭐 우리가 유학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발표자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는 거의 다 수기 부분, 도덕 철학 부분 이야기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맹자 철학의 중심축은 두 개 아니겠는가. 수기의 성선설을 중심으로 한 수기 부분과 왕도 정치론을 중심으로 한 치인 부분인데, 양명학은 오늘 이야기를 들은 거로 보면은 수기만, 맹자의 수기만 개성했고 치인 부분은 말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반쪽 주자가 그렇듯이 반쪽 맹자를 이제 개성한 것 아닌가. 특히 이 치인 부분에서 왕도 정치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뜨거운 감자가 이 역성혁명 부분인데, 역성혁명 빠진 맹자는 이게 맹자인가 싶은 어떤 그런데 어쨌든 주의 같은 경우는 슬슬 피해가서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양명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 특히 양명은 사회적 실천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인데 어땠는가. 이제 그 질문이 쫙 있었습니다. 이게 그 되게 쉽지 않은, 왜냐하면 아마 양명한테 직접 가서 물어봐도 이게 본인이 피해가기 되게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 조금 드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역성혁명론이 처음에 이제 맹자가 사장될 때, 분석행위나 이런 것 통해서 맹자가 사장될 때는 이게 그 역성혁명의 책이기 때문에 사장이 되었었고, 이후에 재발견될 때도 보면 이제 그 성선론 중심으로만 사실은 맹자가 재발견되죠.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는 좀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게 뭐냐면, 주작에 우리가 이제 성선론을 고민하면서 왜 이걸 반쪽짜리로 받아들였냐라고 할 때 주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틀의 전제는 뭐냐면, 이 학문의 지향점이 사실은 지배이데올로기로서였던 그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지배이데올로기가 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문제는 역성혁명에 따라올 때는 이게 지배이데올로기가 되게 불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의한테는 그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실 양명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배이데올로기에 대본 적도 없고 글을 꿈을 꿔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명의 관심은 나의 도덕적 완성, 그리고 나의 도덕적 완성이 어디까지, 자연까지 이렇게 미쳐가는 거에 자기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러면서 보면 사실은 그 맹자가 주장했던 그때 역성혁명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성록 전체를 뒤져봐도 사실 거의 주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 논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건 아마 원론적으로는 다시 이렇게 왕순이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좀 추정해 보면 왕순이의 관심은 정말로 어떤 그 개인의 그 도덕적 완성 실천, 그리고 그게 뻗쳐가서 이렇게 자연까지 미쳐가는 이런 정도였던 그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면서 별로 아예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신유학이면서도 리기론을 원론적으로는 받아들이는데 그 안에서 리기론에 대한 논의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 별로 관심 두지 않는 방법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양명학의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 봐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드는 쪽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그러면 양명학의 정치 사상은 뭔가 이제 그리고 뭐 역성혁명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이제 어떤 청탁을 받았다. 양명학의 정치 사상은 뭡니까? 그리고 그것이 맹자의 왕도 정치와 론과 그 마치 이 수기 도덕론에서 연결성처럼 어떤 건가? 그거는 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양명학 전체 계승사에서 이렇게 보면 별로 정치 철학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성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정치 철학은 기본적으로 그 어떤 그 정치적 논리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통일시켜 나가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이론 체계를 제시하는 방식들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논리 체계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양명은 거기에 대한 관심은 거의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 이제 그럼 당신이 이루려고 했던 사회는 어떤 사회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그냥 길거리 전체가 이렇게 성인으로 가득 찬 사회 정도를 이렇게 지향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정치적 현실이나 문제나 우리 사회는 대단한 문제들이 거의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 저절로 해결된다. 예.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논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그 집중해야 되고 또 그 유학이라는 어떤 이론을 통해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면 그건 이제 개인의 실천과 도덕을 딱 맞추는 아마 이런 방식이 우리가 양명학 이론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 양명학에서 물화동포 이런 이야기는 하죠. 네네네. 근데 그게 대단히 그래요. 이제 사실은 누가 이제 이걸 가지고 대단히 생태적 이렇게 논의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물화까지 가서 뭐 예를 들어서 기왓장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이 도덕성이 실현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것들이 그 양명학 이론책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양명학의 생태론적 뭐 이런 논의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잘 해석하고 또 현대적인 필요성에 의한다면 저는 뭐 그거는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 근데 양명이 살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자연 생태 문제가 고민돼 본 적이 별로 없는 시대였고요. 그때는 뭐 이 생태 문제가 사실은 그 인류의 어떤 그 화두에 올라야 될 이유가 별로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이 물화동포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어디까지 지향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폭넓은 함의에 의해서 나온 어떤 이념적 논의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의 도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미치고 미쳐서 어디까지 가야 될 건지에 대한 어떤 자기 수양의 단계들을 좀 설정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제가 별로 이렇게 생태적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그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인간 중심의 철학으로 사실은 양명하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양명 같은 경우는 사실 철저한 중화주의자였거든요. 이게 이제 반란군 토벌대장이었다라는 말이 갖는 함의는 뭐냐면 이게 도덕적으로 완결된 사람들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 거지. 이게 어떤 그 이민족이나 혹은 다른 것까지도 동일한 생태관념에서 넣어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게 물화동포론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철저하게 어떤 그 도덕적 이상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이상적 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그런 이론을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은 물화동포가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사상으로 이제 읽힐 수도 있고 실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그렇게 읽혔던 그 양명학을 계승했던 사람은 그걸 그렇게 또 그런 지금도 뭐 타이완이나 이쪽에서는 상당히 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현대 학자들도 그래 보는데 이상호 선생님은 그에 대해서 그거는 나의 도덕의 이 확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 해서 참 경계 없이 넘쳐서 뭐 유학의 출발은 우선 내 자신의 내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로 근데 먼 데인데 이게 사람을 넘어서서 사물에게까지도 미친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의 도덕적 이상을 말한 것이지 사물까지 미친다 해서 그게 생태 철학적으로 읽어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오히려 그 속에는 인간 중심주의적 이거는 생태 철학에서 가장 문제 삼는 바로 그 부분이 오히려 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걸 도덕 철학의 확장 영역 가능성이지
이걸 정치 철학 문맥으로 그대로 가서 또 얘기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이제 그런 대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철학 전공을 하면서 대단히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대목들, 특히 이제 우리가 고전을 계속 해석하면서 되게 고민해봐야 될 부분들이 뭐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 고민과 그 시대 문제 앞에서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적확하게 읽어주지 않으면 이게 철학이 마치 이제 현대 문제까지도 폭넓게, 물론 이제 그런 단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그 논의의 발전 사회에서 지금 우리의 철학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1대1 대응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민하는 것들은 조금 지양해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석학이나 이런 데서도 보면 어떤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텍스트 이면에 있는 그 시대 상황들을 반드시 읽게끔 하는 부분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양명학이 제가 왜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사람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조금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인류에서 생태 문제가 사실은 하나였던 철학적 문제로 이렇게 거론되고 또 그런 철학자들이 반드시 생태 문제를 거론해야 될 필요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서는 얻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양명학이 생태 철학을 지향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좀 대단히 곤란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철학적인 고전이나 또 옛날 것들을 좀 읽어주는 그런 필요성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그 텍스트로 그 시대와 일단은 밀착시켜서 이해를 하고 너무 많은 거 기대하지 마라.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이 생태 이쪽을 정리한 논문을 한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 양명학을 가지고 굉장히 생태론적으로 해석한 거에 대해서 꼭 생태 문제를 양명한테 가서 물어야 되나? 양명한테 물어야 될 거는 다른 거 묻고 꼭 물을 거 묻고 생태는 가서 묻지 마라. 딴 데 가서 생태를 물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다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야지. 다 물어보고 공자한테도 우리가 물어볼 게 몇 가지죠. 모든 걸 공자한테 묻는다고 공자가 정답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찬가지. 양명에게 정작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상호 교수님 너무 반갑습니다. 예전에 계명대에 계실 때는 자주 뵀는데 네. 안동 국학진흥원에 가셔서 정말 가끔 이렇게 오셔서 강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코로나 시대에 너무 반갑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주자학이 굉장히 이제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철저한 이론을 가지고 또 학문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데 비해서 양명학은 굉장히 좀 관념적이고 또 이론적인 기반이 좀 부실하고 여기 보면 실천을 강요하지만 이게 좀 뭔가 실천해야 될 어떤 뭐가 없는 이런 상황이어서 좀 너무 쉽게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양명학이 주자학 옆에 이제 놓일 수 있던 것은 어떤 그 시대에 어떤 요청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성리학이 주조를 이루던 그런 시대와 이 양명학이 등장함으로써 어떤 시민 의식이나 국가 사회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바로 대답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전제 자체가 조금 주자학이 학문적으로 대단히 탄탄하고 그거는 대단히 복잡한 이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할 때 되뇌 철학이라는 전제를 먼저 깔고 시작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되게 분명하면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방법도 되게 심플해야 되죠. 근데 그게 목적으로 가는 이론들이 대단히 복잡해지면 이게 양명이 가졌던 문제의식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제 주자학은 대단히 이론적으로 잘 어떻게 양명학에서 보면 대단히 본다고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한 학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적어도 한국의 학문 시스템은 제가 심지어 이제 어떤 주자학 하시는 모 교수님으로부터도 그런 식의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우리가 주자학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벌써 그렇게 좀 갖춰져 있는
뭐 양명학 뭐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자 공부하셨던 선생님에 비해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양명에 대한 인식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먼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요. 처음에는 이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이론 구조가 되게 복잡한 불교 같은 경우 교정 단위의 불교가 먼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거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경전 공부하다가 해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탈을 가는 그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선종 같은 학문들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어떤 경을 확보하고 확정하는 과정들이 있다가 나중에 믿음 중심의 신앙식 중심으로 가는 어떤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대매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걸 목적으로 갈 때 그 이론이 어떤 것들이 적확한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계속 있어 왔다라는 전제를 좀 가지고 보면 어느 학문체가 정치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평가는 정말로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서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일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적어도 이렇게 학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내리는 평가는 좀 곤란할 것 같다는 거고요. 양명학이 어떤 시대에 어떤 영향을 좀 주었냐라는 부분들은 대단히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외로 양명학이 맹자로 다시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이게 역으로 그 다음 세대로는 뭐를 만들어내냐 하면 이게 결국은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신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도덕성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인정해주는 어떤 이론적 근거, 이런 것들이 의외로 주자학이 대단히 어떤 공동체 중심적인 사유를 지향하고 있었다면 양명학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개인이 새롭게 좀 싹 틀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론적 기반들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로 사실은 중국에서 새롭게 어떤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말하는 근대적 개인의 발견이라고까지 말하는 건 너무 무리하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개인이 재발견되고 있는 그런 수준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전체를 어떤 양명학으로 새롭게 바꾸어내는 시도는 불가능했고 양명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볼 때는 중국 역사에서 아마 양명학 이후로 이렇게 이전과 비교해서 개인이 재발견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양명학이 발생한 지역이 지금 중국의 절강성, 이제 상해 근처죠. 원래 중국 이 지역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특히 또 이 시기에는 또 그 당시 이 사회적 배경 속에서 지역적으로 또 그러한 그게 있고 또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시대를 이야기할 때는 시기적인데 이 시기에도 요 부분에서 그래서 그쪽 지역이 공간과 시간 양쪽에서 좀 특수한 어떤 어찌 보면 좀 근대 사회 비슷한 어떤 공장제 수공업 서양으로 말하면은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켜서 그러한 토양에서 양명학이 나왔는지 양명학이 있어서 그런 토양이 가꾸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굉장히 긴밀한 어떤 그런 걸 연결성을 두고 설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양명학이 가지는 어떤 개인, 특히 어떤 주체성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근대 사상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금 말씀 대답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자학과 양명학의 간극을 끝까지 벌려갔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보통 우리가 이제 이타고라는 이름은 이지인데 이타고라는 인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다음에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적 감정 이런 것들까지 철저하게 긍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이성 중심의 철학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아왔다면 사실 양명학에 의해서 개인의 감정이 무한대로 긍정되는 이론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굉장히 많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식 근대에서 어떤 개인의 발견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초인 것은 분명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주자학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주자학에서는 인간의 존재를 굉장히 비약적으로 존재론적으로 격상시킨 건 맞아요. 사람 안에 하늘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하늘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너고 내고. 그게 성적 리 명제인데
양명학으로 오면은 심적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도덕 본성만이 아니고 인간이 가진 어떤 총체적 어떤 그 마음, 오히려 그걸 마음을 이리 짜게 해서 성 부분, 무슨 부분 안 나누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의 뿌리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거는 구분되지 않는다. 이 전제 위에서 이제 심정리를 이야기하면서 아무튼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기본 바탕이 이제 그 천리를 깔려 있다. 이제 이런 건데 방금 말했던 양명 좌파 이쪽에 급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욕망 쪽에 굉장히 인간의 감정 욕망에는 굉장히 도덕 철학에서는 위험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걸 통해서 도덕을 이제 설명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이제 바뀌어가고 있고 이게 이제 뭐 건대라는 어떤 기준이 건대적 개인 개념도 서양의 뭐 그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적어도 이전에 주자학 또 양명하고도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이게 이제 중국식 요즘 중국식 하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이제 중국식 근데 중국의 내적 어떤 자기 이 어떤 변모해가는 모습 굉장히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변화해가고 이게 철학혁명만이 아니고 이왕 질문이 나왔으니까 그 당시 사회 경제적인 것도 관계돼 있고 그것이 문학 쪽에 예술 쪽에 아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그래서 특히 예술 쪽에는 자유분방함이라든가 이게 그래서 그 화로 그 회화 같은 경우도 양주 팔괘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조금 이론은 있지만은 약간의 혁명론적 사상 이런 것들이 그 홍길동전 흑윤의 사상도 그 관계성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바로 그게 비록 이 땅에서 혁명은 뭐하지만 딴 데 가서라도 새로운 걸 세우고 어떤 이런 식의 그 사상이 다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예술 방면 쪽은 굉장히 활발하게 개성 이쪽이 강조되는 쪽으로 나오니까 사상적인 영향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그 철학의 축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가에 따라 그 당시 현실 각 예술 여타 학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주고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질문. 질문이라기보다 예. 서양 철학에서 소크라테스가 어떠한 문헌도 남긴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이 플라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남겼다고 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양명학도 왕수인이 와 그 제자들의 뭐 대화 혹은 어록으로 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그 대화록이 어떻게 양명학이라는 학으로 성격할 수 있었는가? 성격한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물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가 지금 무슨 학이라고 하는 게 청의가 워낙 다양해서요. 지금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한국 철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힘든 게 퇴계학도 주자학과 구분되는 퇴계학도 되게 힘들고요. 또 제가 박사 논문 쓸 때 학옥학이란 말을 쓸 수 있을지 뭐 심지어는 퇴계학의 여러 계승 중에 이제 정제학파 뭐 학이란 말을 쓸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논의가 일단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특정하게 규정하기는 그 서양 철학은 어떤 일정 정도 규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약간 좀 미진한 부분도 좀 있고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은 지금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 양명학이 적어도 이제 주자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쓰였던 그 학적 지위를 갖게 되는 데는 여전히 사실은 전성록이라는 학문으로 정리해낼 정도였던 그 대규모의 학단들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런 학문이 지속적으로 어떤 그 사회에 영향을 주면서 계속 그 개성 발전되는 어떤 그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양명학이라는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명말에 쭉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양명학이 대두될 수밖에 없던 게 이게 하나의 주자학이었던 그 아류학문으로서 만들어져 왔다면 또 그렇게 선명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건데 이게 여전히 어떤 그 주자학에 대한 굉장히 강한 어떤 그 비판과 반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자기학문적 영역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되게 재밌는 게 그 굉장히 많은 무관들을 중심으로 이게 그 중국에서 이렇게 양명학이 계속 지속적으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네들을 통해서 어떤 그 하나의 학단들이 실제로 이제 대규모로 존재를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학적 지위를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되었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볼 때는 보면 그 주자학적 사회에서 양명학적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중국 전체 어떤 그 변화 양상에서도 양명학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 주자학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썼던 양명학이라는 학적 개념을 분명히 좀 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학이 우리가 누가 개성했는가? 이제 우선 본인이 학설을 내 학설은 뭐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제자들하고 문답하는 내용 속에 그것만 남겼는데 이걸 학이라고 갖다 붙일 수가 있는가? 근데 일단 제자들이 이제 선생이 죽고 난 뒤에 문답했던 내용을 편집해낸 그거는 이제 공자의 논어나 맹자책이 그런 거고. 그거는 그 주자학에서도 몇 가지 저술형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저술한 게 있고,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모아준 게 그게 주자 의류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 편집 거를 편집해서 낸 이제 이게 이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편집 거를 가장 중요하게 봤어요. 그것도 참 퇴계학의 참 독특한 면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명학은 아예 직접 저술도 없고 뭐 편집도 없고 그냥 막 섞어서 그냥 이래 문답 그걸 했는데 그 안에 이미 양명에 분명히 주자학과는 구분되는 학설들이 몇 개가 딱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그게 이제 이제 하나의 학파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미미하면 안 되는데 이 제자들이 우선은 돈이 많아요. 그 돈 많은 지역의 출신들이고, 그리고 거점이 되었던 것이 여러 뭐 서원들이 있는데 그 당시 대학은 당연히 없었고 서원이 거점이 되어서 그게 이제 독림서원, 이제 그게 중심이 돼주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또 출세를 해요. 이게 또 참 중요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똑똑하고 그 지역을 대표하니까 굉장히 사회적 힘이 있으니까 자기들 자부심과 자신감 이런 게 있으면서 스승의 설을, 그리고 독림서원이라는 이걸 끼고 이제 한 학파로서 힘있게 이렇게 나갔던 것. 이제 그 조건들로 보면 그런 조건들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질문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 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동양이 그 자기가 어떤 저술을 하겠다고 이렇게 논리적인 어떤 에세이나 논문을 쓰는 방식의 저술 방식이 그게 거의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방식의 저술 방식이었다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급한 거라 봤죠. 사실은 그걸 저급한 걸로. 되게 학문적으로 우위가 높은 것은 예. 제자 군단이 되게 분명하게 있어서 스승의 말씀을 사실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정리해 들어가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학파 단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지. 그냥 스승이 남긴 어떤 그 에세이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논리적 글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우리가 동양에서 수리부작이란 말을 조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성록 같은 경우도 전성록 상하고 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제자들이 그 이제 스승의 말씀을 기억해서 나중에 이제 또 자기들 이제 편집위원회처럼 모아서 이렇게 그 누가 했던 말씀이고 뭐 이런 것들 쭉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고요. 전성록 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중요한 이론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 편집들을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글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성록이 다 이제 완료가 되는데, 이런 과정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양명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러니까 그 왕수인 개인에 의한 어떤 생각에서 전체 어떤 그 제자들의 생각으로 가고, 그게 이제 그 이후로 개성될 수 있는 여지를 굉장히 폭넓게 만드는, 이게 퇴계도 보면 이자수나 이런 그 퇴계 어록들이 만들어지고, 이게 좀 괜찮은 학단들에 보면 늘 이렇게 어록들이 중심이 되는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서양하고는 조금 상당히 어떤 그 저술 문화나 학단에 또 형성되는 문화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좀 드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뭔가 분위기가 이제 그쪽이, 그래서 좀 겁이 낮은 사람이 이제 자기 저술을 하고, 이제 워낙 그 한 사람은 그냥 말만 해놓으면 뒷사람이 다 정리하는 이게 이제 근데 그게 불안하면 자기가 적어놓기라도 해야 돼. 아무도 안 해줄 것 같으면은 자기라도 적어서, 아마 그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없으면 불안하면 자기라도 적어놔야 이제 누가 보지, 이제 이런 어떤 차축 시대의 예. 현인들,
예. 공자, 맹자, 예. 모자나 다 네. 들어가고 소크라테스도 거기에 예. 다 플라톤 이런 예, 사람이 예. 들어가는데 그런 차축 시대의 그 현자들이 체계적으로 어떤 학문을 남긴 것이 아니고 예. 어록만 남긴 거예요. 예. 그래서 후대에서 어떻게 학으로서 가능할까? 예. 그거를 마련해 주었죠. 그런 의미에서 양명학 역시 예. 왕수민이가 어려움을 남겼지만 학문으로서 학으로서 그 성격할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를 마련해서 양명학 혹은 주자학 이런 말이 이제 쓰여질 수 있었지 않냐. 뭐 이런 그렇다면 그것이 예, 뭘까? 뭐 이런 예. 저희들이 어록집을 보면 사실은 공자 맹자 정도의 어록집은 이렇게 그 대단히 체계적이라는 느낌을 못 받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 어록집은 대단히 체계적입니다. 이게 어록을 하나의 어떤 그 이론 단위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묶어내고요. 그다음에 주자류 같은 경우는 각 주제별로 이렇게 스승이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것만 보면 사실은 아마 주비도 그렇고 왕수인도 그렇고 수많은 말들을 남겼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요체가 되는 것들을 제자들이 뽑아서 그걸 아마 체계성 속으로 이렇게 밀어넣는 작업들을 하고 그게 우리가 이제 어록의 어떤 최종 결과물로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문화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학으로서의 지위를 얻어갈 때 보면 이게 이제 그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학단이 되게 중요하고 그 학단들의 어떤 그 연계와 그 학단들이 동의하는 수준에서의 어떤 그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 어록집에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자들이 동의하고 그다음부터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전승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록의 과정으로 이렇게 동행처럼 만들어져 왔다고 보는 게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예. 자, 이제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되었으니까 지금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맹가와 그 맹자들 해서 이제 네 번째 시간 이 맹자와 양명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맹자들 중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총 5번 기획돼. 다음에는 이제 실학으로 가서 또 거기에서는 맹자를 어떻게 읽고 있는가. 예,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